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신 박사님의 고원직설 코너입니다. 자, 고 박사님. 네. 한국당의 당권 후보 빅3라고 하는 황교안, 홍준표, 오세훈이 황장수 뉴스 브리핑은 안 나오고 만만하게 자기들 그냥 과거에 미담이나 소개하는 그런 데나 유튜브에 나가고 그랬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오세훈은 오기로 했다가 예. 10분 전에 뒤늦게서 원고 받다 못 나온다면서 이렇게 취소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들이 왜 저한테는 안 나올라 그럴까요? 저도 이렇게 건강한 보수를 표방하는 사람인데 우선 뭐 안 나오는 게 좀 저는 이해가 안 가네요. 우선 황장수 TV가 30만이 훨씬 넘는 구독자 수를 갖고 있고 일일 시청자 수가 80만을 상회하는 그런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유튜브 채널인데 그러한 중요한 채널에 대해서 안 나온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고 또 황장수 TV도 대부분의 경우 이제 보수 세력들 지금 한국당의 당원 내지는 또 그런 지지 세력들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볼 때 그 유력 경선 주자들이 안 나온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고 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황 소장께서 한국당에 대해서도 시시비비를 분명히 가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신랄하게 비판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혹시 여기 갔다가 또 여러 가지 곤란한 질문을 많이 받아가지고 공연이 안 가는 것만도 못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제가 여기 출연한다고 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뭐, 지금 보수 이런 그 유튜브 채널들이 아주 성업을 하고 뭐 호황을 누리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일방적인 그런 보수 세력들의 그런 주장만을 이렇게 내놓는 그런 채널만 가지고 과연 한국당이 뭐 총선 대선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정말 지금 같은 보수 세력과 함께 중도 세력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중도 좌파랄까 이런 세력가를 포괄할 때 한국당이 다시 보수의 그런 중심축으로 일어서고 또 그걸 바탕으로 해서 내년 총선 그 다음 해에 대선까지 또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보수 세력의 입맛에 맞는 방송만 봐가지고는 자기들끼리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저 같은 어떻게 보면은 중도 좌파랄까 이런 사람도 과감하게 나와서 이 얘기를 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뭐 어디 편드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무슨 한국당 편드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문재인 정부 잘못했다고 말씀하시죠. 잘못한 건 잘못한 대로 그대로 비판을 할 건 비판하고 견제할 건 견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메스를 들이대야 할 때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얘기하는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럼요. 할 얘기 다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의견을 보수 세력도 과감하게 수용해야 합니다. 그래야 보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 세 분, 특히 뭐 빅3라는 분들이 이 황장수 TV를 외면했다는 것은 정말 의외입니다. 저는 다른 그 여러 가지 소위 극우 보수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운영하는 그런 뭐 1인 TV에는 많이들 나가셨다고 해도 당연히 여기도 나온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안 나오셨다고 하니까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같이 제가 그 사람들을 이렇게 무슨 해부해서 죽이겠다는 것도 아니고 다만 그 사람들도 보수의 외연을 넓히고 또 기존의 잘못된 보수와 수구 기득권 부패 이런 부분은 청산을 하고 제가 질문을 해봤자 이제 그런 거를 이야기를 할 거고 그러면 황교안 예를 들어서 당권 후보가 나온다면
당신은 이 박근혜 탄핵이나 또 이 총리, 이 대통령 대응으로서 왜 어느 쪽이든 확실한 소신이 없이 그렇게 어정쩡하게 있었냐. 나는 질문 정도는 제가 하면 자기가 또 답을 할 일이 있으면 하면 되는 거거든요. 당연하죠. 예. 그런 질문이 있어야 본인도 내공이 여기서 안 하고 커지고 나중에 갑자기 TV에 투쟁력도 대선 생기는 앞두고 어떻게 겁니다. 가서 답을 하려고 예. 그럽니까? 그때는. 자, 그 다음에 오세훈을 보고 왜 서울시장을 급식을 가지고 그만둬서 그 소동을 벌여서 야당한테 넘겨줬냐. 그 다음에 홍준표 씨를 보고 아니, 당신은 그 목소리가 그냥 밖에서만 세지 막상 당권이나 대권 후보를 할 때 뭘 과감하게 투쟁을 하거나 한 게 있냐. 그리고 왜 또 이 당신의 진심이 왜곡되게 전달되는 메시지 전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냐. 이런 정도로 물을 겁니다. 근데 그것도 겁이 나서 못 오고 마치 자기 띄워주면서 아주 그냥 미담이나 과시하는 이런 데만 설설 돌아다니다가 제가 볼 때 저 사람들이 이번에 당권 저 세위 중에서 되겠죠. 누가 돼도. 그래갖고 당권 잡아서 총선까지 끌고 가서 총선에 지가 공천 줘서 그 공천 받은 사람이 또 당선되면 그걸 가지고 또 대권으로 가면 나는 대권 후보 따놨다. 이제 이 생각들을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사람들을 우리 고향에서는 방안퉁수라고 합니다. 그렇죠. 방 안에서만 큰 소리 치고 밖에 나가서는 아무 말도 못 하는 사람들을 예. 방안퉁수라고 예. 그러는데 저는 일단 뭐 황교안 전 총리가 이런 경선전에 뛰어들면서 어쨌든 한국당의 이 전당대회가 어떻게 보면은 좀 흥행에 상당히 성공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 뭐 이렇게 빅3 외에 그냥 관리형 대표를 선출하는 그런 어떤 전당대회가 되었다 한다면 아마 국민들도 아무런 관심을 갖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것도 이제 틀렸어요. 왜냐면 오늘 아침 전에는 이 녹화는 수요일 아침 전에는 그게 맞는 말이었는데 미국 회담을 2월 27일, 28일 1박 2일로 한다니까 이제 그래서 한국당에서 지금 박관영 선관위원장이죠. 그분이 27일을 하면은 좀 이게 장사를 좀 속된 말로 하고 컨벤션 효과를 좀 노리려고 했는데 28일 미국 정상회담을 베트남에서 하면은 누가 언론이 한국당을 써줄 것이며 무슨 국민이 관심을 갖겠냐. 전부 미국 정상회담에 관심. 그러니까 이 경선 날짜를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문제를 제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나 그게 사실은 뭐 다 장소도 정해놓고 또 그 경선 후보들 간의 이해관계도 다르니까 바뀔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한국당에 그렇게 크게 뭐 이게 득되는 일은 잘 안 일어나네요. 그리고 또 하나 이해가 안 가는 거는 지금 인터뷰를 하는 거를 언론하고 쭉 들어보면 이 세 사람이 대체로 보면 별로 의미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투쟁력이 있다라는 홍준표조차도요. 황교안 후보가 당권 후보가 언론에 인터뷰를 한 거 보면 처음에 이제 첫사랑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뭐 안보 문제에서도 아주 그냥 추상적인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전부가 보면 내가 당 대표가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문정권과 싸우고 또 문정권의 이런 자신의 입장에 선 적폐청산이나 사법농단을 어떻게 제동을 걸고 또 이 드루킹 문제는 어떻게 하겠다. 뭐 김태우 문제는 어떻게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보면 구렁이 담 넘어가는 소리 하나만한 소리만 설렁설렁 하고 다니거든요. 이 사람들 겁이 많아서 그렇다고 봅니까? 왜 저렇다 봅니까? 앞서 얘기했지만 황교안 총리가 이제 들어오면서 다소 활기를 띠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본인이 이제 매기 역할을 하겠다 하니까 매기가 이제 미꾸라지들 다 잡아먹겠다는 뜻은 그렇게까지 뭐 험악한 생각은 하지는 않았겠지만 다소 그런 그 매기 역할을 하면서 한국당이 활기를 찾고 있는 건 사실인데 황교안 총리 전 총리도 보니까 공무원 뒤를 전혀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저기 이 기자 생활을 오래 하셨으니까요. 잘 아실 건데 흔히 그 우리가 이 공무원의 티라는 말 속에 보면 사람이 죽었다 깨어나도 자기를 잘 못 바꾼다라는 게 정치사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고건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그분은 이 공무원 출신 중에는 탁월한 능력을 보였던 사람 아닙니까? 실질적으로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근데 본인 스스로가 상당히 엘리트고 머리가 좋은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다 깨진 길에서 예. 이미 놓아진 길 위에서는 아주 능력을 발휘를 하는데 그때 대선 나오겠다고 정치판이라는 사무실 열고는 그러니까 대선판이라는 건 예. 정치판이라는 것은 황무지입니다. 예. 아무 길이 없어요. 거기를 스스로 길을 만들어 가야 하는데 예. 그 길을 만드는 것은 공무원들은 못합니다. 예, 공무원 출신들이 그걸 못해요. 그래서 공무원들을 보면은 좀 소극적이고 뭘 늘 겁이 많고 어디서 조금만 한번 쿡 찌르면은 그냥 으악하고 나자빠지고 그러거든요. 사실 고건 총리 전 총리도 그 당시 얼마나 인기가 높았습니까? 일이 뭐 지금 뭐 20% 어찌고 하는데 그 고건 총리는 3, 40%를 예, 그렇죠. 지지율을 보였었어요. 그런데 지지율이 꺾이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뭐 한마디 했잖아요. 네, 노무현 대통령이 한마디 했는데다가 결정적인 것은 이제 자금줄에 대해서 이렇게 압박이 가해 오니까 손들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증거는, 자기 스스로 이렇게 투쟁력이 없다 보니까 다 깨진 길 위에서 어떤 공무원으로서의 역할과 능력은 발휘할 수 있지만 이런 아무 길이 없는 데서 이건 사실은 대선이나 이런 정치판이라는 것은 스스로 길을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길을 만들지를 못하니까 결국은 다 좌절하는 거예요. 반기문 뭐 전 유엔 사무총장도 마찬가지죠. 그것도 저기 아주 유능한 외교관이에요. 유능한 외교관인데. 그런데 그러다 이해창 전 총리도 또 그런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해서 보수 세력들이 뭐 많은 기대를 갖고 있고 또 그동안 여러 사람들이 이제 뭐 참신성도 있습니다만 그동안 또 여러 사람들이 보수 쪽에서 거론이 되고 뭐 정치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주목받을 만한 그런 인물들이 없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황교안만한 사람은 없는 것 아니냐. 네, 뭐 경력이나 여러 가지로 이렇게 보고, 하는 분들이 아주 많은 것은 사실인데 뭐 말씀드린 대로 본인이 전혀 정치 경험이 없는 데다가 주변 참모들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주로 총리 시절이랄까 그것도 뭐 옆에 있던 또 고건 씨하고 비슷하고 반기문 씨하고 비슷하더라고요. 비슷합니다. 네. 이렇게 공직 생활에 할 때 주변에 있던 분들이 달려 들어가지고 뭐 이런저런 뭐 참모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전문가들이 볼 때 꾼들이 볼 때는 아주 초짜들이죠. 네,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또 하나는 이런 적어도 지금 한국당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난파선이라고 할 정도 그런 위기상황에 처했던 건 사실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무슨 자기의 그런 능력 또 자기의 성찰 반성을 통해서 지금 국민들로부터 어느 정도 지지를 획득한 게 아니거든요. 문재인 정부의 그런 실정 무능 이런 것으로 그냥 힘입어서 반사 이득을 누리는 것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적어도 황 전 총리가 이렇게 정치권에 들어왔을 때는 나름대로 뚜렷한 어떤 정치적 철학과 비전과 가치관을 가지고 덤벼들어야 합니다. 근데 출사표 한번 보세요. 지난번에 했던 거. 첫사랑 운운하면서 그리고 뭐 총체적 난국이다 뭐 해가지고 구체적인 말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이 무임승차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뭐 그렇고 우리 황수당도 황 전 총리라든가 이런 분들이 좀 잘 돼서 보수 세력이 제대로 이렇게 역할도 하고 또 돌아가면서 이렇게 정권 교체도 했으면 하는 희망들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황 전 총리도 제대로 이제 정치권에 왔으면은 각오를 단단히 해야 합니다. 제갈량이 그 유비 아들 유선에게 바친 그 출사표를 한번 보세요. 신양언 하면서 제갈량언 하면서 그 비장미를 보면은 그 당시 위나라를 지금 치러 가는 거 아닙니까? 위나라를. 오장원 전투에서 이제 뭐 이렇게 쳤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러한 정도 각오와 비장미를 가지고 이렇게 덤벼들어야 국민들도 감동을 하고 야, 황교안이 달라졌구나. 저 공무원으로만 볼 게 아니다. 정말 우리가 한번 희망을 가져도 좋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텐데 무슨 첫사랑이 무슨 소리입니까? 첫사랑 해갖고 성공한 거 봤습니까? 참 성공해도 안 된다는 게 지금인데. 자, 그런데 홍준표 전 대표도 마찬가지. 거기도 제가 이야기 좀 하려면 그것도 대선에서 이 완전히 패배해버리고 완패. 그 다음에 또 지방선거에서 당 대표로 또 완패했거든요. 저는 대선에 진 사람이 곧바로 당 대표로 나왔다는 것도 웃기고 또 당 대표로 완패를 했다면 그건 뭐 자신은 또 1차 미북 정상회담 전날을
있어서 그래서 그 효과로 완패했다지만은 대선에서 저렇게 진 사람이 또 곧바로 당 대표가 나오고 또 당 대표를 나왔다가 또 완패하고 또 그러다가 또 당 대표로 나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뭐 여러 차례 홍준표 전 대표가 당권에 도전하는 것은 정말 명분도 없는 일이, 명분도 없고 누가 보더라도 사리에 맞지 않은 일이다. 물론 뭐 본인의 잘못 때문에 지금 보수 세력이 저렇게 되고 총선 대선 지방선거에 참패한 것만은 아니죠. 예. 그러나 본인이 그 시절에 아주 중요한 당의 대표와 직책을 맡았기 때문에 그 책임을 또 벗어날 수는 없는 거죠. 그럼 안 했으면 되죠. 예, 그런데도 본인이 강력하게 원해서 맡았다가 이렇게 됐으면 그 결과적으로 시대 탓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결과적으로 그런 걸 가져왔더라면 예를 들면 기업이 망해갖고 부도가 나서 도산 그런 상태에 이르러갖고 사장이 쫓겨난 건 아닙니까? 예. 그러더니 이게 기업이 좀 살아나려니까 내가 다시 들어가겠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뭐 홍준표 전 대표가 개인적으로는 어떤 정치적 감각이라든가 역량 또 어떤 시류를 읽는 그런 탁월한 그런 어떤 촉이랄까 그런 것이 있는 것은 저는 뭐 확실하다고 보지만 그러나 정치는 정치적 어떤 테크닉이라든가 기술 뭐 이런 것보다도 명분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정치는 명분임이에요. 과거 YS는 정치는 세락했고 DJ는 명분이고 JP는 허업이라고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정치적 명분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면에서는 홍 전 대표가 이번 자기가 망해놓은 그런 정당 거기서 쫓겨난 것에 자기가 또 하겠다. 그 자리를 또 들어가겠다. 이런 것은 어떤 국민들이 보더라도 합리적인 결정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고 또 이분도 목소리는 큰 것 같아요. 그냥 뭐 이런저런 소리 중얼중얼 하면서 뭐 떠드는 것은 많은데 뭐 황교안 총리도 그렇고 홍준표 대표도 그렇고 뭐 말씀하신 대로 뭐 내용이 없어요. 말하자면 적어도 당 대표가 돼서 앞으로 총선을 이끌어 가실 분이라 한다면은 현재 문재인 정부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투쟁해 나갈 것인지 또 한국당을 어떻게 쇄신해 나갈 것인지 여러 가지 그런 비전을 보여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냥 문재인 정부 욕하고 뭐 그런 거 외에 특별히 국민들한테 또 뭐 야당 지지자들한테 감동을 줄 만한 또 희망을 줄 만한 그런 메시지가 없어요. 그게 저는 지금 이 빅3를 포함해서 한국당 경선 주자들이 가장 그 잘못된 또 좀 실망을 주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보수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야당이 되고 어려운 처지에 놓여졌으면 이 모든 것을 파격적으로 혁신하는 부분이 정책에서도 또 투쟁하는 방식에서도 다 이런 각오나 자기 반성 이런 데서 비롯되어서 그것이 아까 말씀대로 보수 성향을 가진 한국당의 당원들과 유권자에게 감동을 줘야 되는데 그냥 다 옛날에 하던 식으로 설렁설렁 나와가지고 이 판에 내가 쉬고 갈 수는 없다. 또 저 사람이 먹는 거는 못 보겠다. 이래가지고 다 놓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이 사람들 세 사람 중에 반성을 하는 게 못 봤어요. 총리를 맡고 있으면서 2인자로서 이렇게 정권을 뺏겨가 촛불로 쫓겨나게 된 데에 대해서 내 잘못이 있다라거나 대선과 지방선거를 참패한 데 대해 내 잘못이 있다라거나 자기가 멀쩡하게 서울시장 하다가 급식 투표를 갖다 누구 하라 했어요? 하다가 이렇게 된 부분에 자기 잘못이 있다라거나를 한 번도 세 사람이 자기 잘못에 대해서는 이야기하는 걸 못 보고 이제 문정권이 지지율이 조금 떨어졌나 싶고 그 다음에 안 잡아가나 싶으니까 이제 설렁설렁 나와서 좋은 자리는 하고 싶고 댓글은 가고 싶고 이런 사람들이 제가 참 우리 고 박사님의 이 비판이 아니더라도 이런 자들이 보수판에 얼렁거려서야 보수가 살아나는 길이 있겠느냐 한참 먼 길을 더 고생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분들 나온 거 뻔하게 있지 않습니까? 뻔하죠. 내년 이제 총선이 있으니까 거기서 이번에 만약에 이 판에 뛰어들지 않으면은 내년 총선 공천의 영향력을 거의 행사하지 못할 거 아니냐. 그러면 자기 세를 당내에 부식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일단은 나와서 자기 세를 부식을 하고 당대표가 된다면은 또 그 공천권을 행사를 해가지고 다음 대선에 기반을 좀 마련해 보겠다. 그런 생각들 그러겠죠. 아니겠어요? 예. 뭐 이 빅3 외에 또 여러분들이 뭐 대여섯 분들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분들은 내년 총선 뭐 이런 것을 대비를 해서 자기 좀 성과를 높여보겠다는 그런 생각도 있겠죠. 당연히 안 그러겠습니까? 뭐 여러분들이 나와서 경선을 벌이고는 있습니다만은 아마 국민들 눈에 볼 때는 다 성에 차지는 않은 것 같아요. 성에 차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죠. 저도 그렇습니다. 예. 그게 제일 문제죠. 예. 그러다 보면은 뭐 또 황교안 총리 같은 거는 새로운 인물이고 또 정치에 새로 진입을 했기 때문에 뭔가 국민들이랄까 또 유권자들 또 자기 지지층한테 희망을 주는 그런 메시지가 있어야 하는데 이게 뭐 꼭 공무원들처럼 어디 무슨 복지시설 찾아다니고 어디 시장 가고 그런 것들이 그동안 아주 식상해 왔던 전형적인 그런 공무원식 선거운동 방법 아닙니까? 대구 가고 무슨 그런 틀을 꽉 짜여진 틀을 짜여진 틀을 하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자, 지금 참 그래서 한심합니다. 그런 분들이 설사 뭐 누군가가 당선이 되겠지만 과연 본인이 뭐 당대표가 돼서 내년 총선 또 뭐 대선을 치를 경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판세를 완전히 바꿀 수 있겠느냐 저는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지금 더불어민주당도 그래 한국당 잘해서 당신들 집권하시고 할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 그럼요. 그분들이야말로 투쟁력이란가 이런 부분에서는 아주 달인들입니다. 투쟁력에 이제 그렇기 정치적 때문에. 테크닉까지도 네. 갖추었고 언제든지 네. 이 판세를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그러한 수들을 카드들을 많이 수없이 갖고 갖고 있죠. 있어요. 근데 이분들 가지고는 말하자면은 자기들은 뭐 국회의원도 되고 뭐 국회직도 이렇게 또 상임위원장도 될 수가 있겠지만 보수 세력 전체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정당이라는 게 뭡니까? 집권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총선도 뭐 물론 승리를 해야겠지만 집권을 하는 게 목표인데 과연 집권을 할 수 있는 역량과 그런 비전을 갖고 있느냐?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그러한 전략가들을 따돌리고 정말 승리를 할 수 있겠나 그런 데 대해서는 참 의심이 많이 듭니다. 예, 참 한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손석희 네. JTBC 뉴스룸 앵커가 지금 여러 가지 뭐 논란에 휩싸여 있는데요. 사실은 이게 이제 뭐 법률적인 논란이라기보다는 공정하게 방송을 집행해야 될 그 대표이사 겸 앵커지 않습니까? 한국에 저런 애도 거의 없죠. 대표이사 겸 앵커로서 자신의 어떤 좀 이해가 가지 않는 행동이 발단이 되어서 뺑소니부터 또 폭행부터 또 무슨 배임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보통 뭐 예를 들어서 손석희가 아니더라도 저런 식으로 어떤 자신의 뭔가 약점 때문에 참 뭐 상대도 좀 이상한 사람이더만 그런데 저렇게 끌려다니다가 나중에는 그 끌려다닌 걸 수습하려고 이제 만났다가 폭행이 발생하고 그러고는 또 그 폭행 이후에 그게 터질까봐 또 마치 회사에서 뭐 연수 뭐 1억입니까? 월수 1천만 원 이상을 이렇게 계약을 해줄게 하고 해서 지 회사도 아닌데 그렇죠. 저런 행위가 등장했는데 저쯤 되면 저분이 미투로서 여러 사람 보냈고 한마디로 거기 누구 하나 출연시켜서 폭로해버리면 그 순간에 상대는 갔어요. 그 다음에 팩트 체크라 해서 엄청난 이 정치적인 논란이 되는 사안에 본인의 JTBC가 나서서 팩트 체크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논란이 벌어진 것만으로도 무슨 법적 책임이야 나중에 가서 알아서들 당사자들끼리 할 거지만은 어쨌든 자신이 누구보다도 한마디로 이 공정성을 대변인이냐 했으면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적어도 내가 당분간은 이 일이 해결될 때까지는 방송을 떠났다가 내 주각이 옳다면 결백을 증명하고 다시 나오겠다 이래야 맞는 건 아닙니까? 손석희 씨 하면은 예.
뭐 그동안 오랜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영향력 가장 1위, 예, 영향력 1위의 언론인이라고 합니다. 저희들은 뭐 우리 같은 기자 출신들은 과연 아나운서 출신이 그것을 언론인이라고 할수 해야 있나? 하느냐 예. 그런 데 대해서 뭐 문제 제기는 할 수는 저도 있습니다. 공감을 합니다. 예. 어쨌든 손석희 씨 하면 그 뭐 언론인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어떻게 보면은 양식의 양심, 지성인의 예, 예, 어떤 대변 뭐 상징이랄까 그렇게 또 되어버렸죠. 양심의 어떤 대변자랄까 또 개혁과 그런 진보의 뭐 아이콘이랄까 이렇게 뭐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 또 젊은이들은 손석희 씨를 보면서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꿈을 가지고 이렇게 도전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난번 그런 그 뺑소니 사건 또 폭행 사건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과천 그 교회 앞 주차장. 교회 주차장에서 이런 사건들이 누가 보더라도 우선 그 사건 자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이랄까 의문점들이 뭐 투성입니다. 본인이 뭐 잘못한 것이 없다 하면은 왜 뺑소니를 합니까? 뺑소니 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보험회사에 처리하면 되죠. 되는 것이고 또 그 외에도 그 문제를 제보받은 김웅 기자 그분이 이제 경향신문에도 있었습니다. 제가 원래 전에 있었던. 그래서 내가 좀 알아보니까 그때도 기획 취재팀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잠깐. 그러니까 지금도 그 탐사보도를 탐사기획보도국에 전문으로 하는 그런 프리랜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한테 무슨 발목이 잡혔길래 그 뭐 녹취록이든가 이런 걸 보면은 손석희 사장이 갑이 아니에요. 끌려다니잖아요. 완전 의리예요. 그냥 절절절 매지 않습니까? 어떻게든지 달래보고 어떻게든지 이 친구가 입을 다물도록 하려는 그런 아주 그냥 간절하게 애쓰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 보면은 뭐 한간에 떠돌고 있는 여러 가지 억측들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뭐 알 수는 없지만 뭔가 발목이 잡혀도 단단히 잡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그런 것은 다 뭐 아직은 증거라든가 또 밝혀진 것도 없고 또 양측의 주장이 다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적어도 손석희 씨 정도의 그러한 명성과 명예를 지닌 분이라 한다면은 엄청난 이렇게 무리를 빚은 사건 아닙니까? 엄청난 무리를 빚죠. 보통 사람들도 뺑소니를 했다든가 폭행을 했다든가 또 뭐 무슨 배임을 했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도덕적 책임을 지고 그렇게 물러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손석희 씨가 운영하고 있는 JTBC 사장으로 있는 JTBC만 하더라도 거기에 무슨 연예인이고 뭐고 이런 사람들이 어디 가서 뺑소니만 한번 해도 당장 하차를 시키잖아요. 프로에서 나가라고 하고 본인 스스로가 나가라고 안 해도 본인 스스로들이 사과를 하고 자수하는 기간을 갖겠습니다 하면서 스스로 하차를 했어요. 하물며 손석희 씨 정도의 그러한 위치에 있는 분이 이런 정도의 무리를 빚고 온 나라가 손석희 씨 뒷얘기로 아마 본인도 귀가 따가울 정도가 아니라 그냥 뭐 그 얘기로 전부 도배를 하다시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론이. 그러면은 적어도 앵커직에서 물러나서 뭐 지금 물러나서 사장 아닙니까? 사장 하고 있죠. 사장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좀 이 문제가 경찰 수사를 통해서 말끔히 정리가 되고 나서 그때 다시 복귀해도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뭐 그냥 제가 볼 때는 뭐라고 해야 하나? 그냥 본인이 억지 주장 비슷한 것을 하면서 마치 본인이 피해자인 것처럼 공갈과 협박을 당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 뭐 옳고 그르냐를 떠나서 저는 본인한테도 정말 구차스럽고 결과적으로 매우 나쁜 그런 이 형태로 결과로 끝나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좀 안타깝습니다. 적어도 본인이 이제 나이가 한 64세, 64 정도 됩니다. 그 정도 연세에 있으신 분 같으면은 좀
뭐 젊은 나이고 그러면은 뭐 온고집도 부리고 우리 말로 깡도 부려보고 뭐 배짱도 부려보지만 적어도 2순위 넘은 그런 정도 같으면은 좀 합리적으로 판단을 하고 또 저 품위 있게 품격 있게 본인이 늘 품격 찾지 않습니까? 뭐 남이 제일하게 가도 우리는 품격 있게 가자고 말을 했죠. 그렇게 결정을 하고 잠시 물러나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남에게는 아주 상식적인 관점에서 남의 어떤 잘못을 재단을 했습니다. 근데 본인이 설사 억울하든지 뭐다든지 간에 남들이 봤을 때 행동이 비상식적인 행동이 지속되어 왔다고 하면 자신이 그 이유를 불문하고 일단은 상식적으로 처신하는 것이 이렇게 자기가 한 말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또 JTBC까지 나서가지고 왜 회사가 개인의 회사가 나서서 이제 고발을 하겠다고 손 사장을 비호고 예. 있더라고요. 예. 이 부분에 예를 들면은 손 사장이 예. 공무를 집행하는 중에 말하자면은 회사 일을 하는 과정에서 무슨 문제가 제기가 되고 언론 보도를 했는데 그걸 정권이 뭐 문제 삼든지 대기업이 문제 삼든지 그렇다 한다면 회사로서 당연히 회사 이익도 지키고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나설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그건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업무 다 끝난 뒤에 뭐로 그 먼 데까지 가가지고 사고를 치고 이런 거니까 개인적인 순수한 개인적인 어떤 잘못이거든요. 개인적인 일로 무리를 빚은 거예요. 그렇다면 회사 측에서 그렇게 나서가지고 뭐 비호를 하고 뭐 이렇게 방어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이죠. 그 우리 저기 고 박사님도 한때 경향신문에 거의 뭐 경영자급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만약에 고 박사님께서 어떤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밖에서 사고를 쳤는데 회사를 앞세워서 막았다면 그때 직원들이 그걸 승복을 했겠습니까? 못하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 같으면은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해서도 안 되고요. 그건 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개인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지 왜 회사를 끌어들이고 기자들을 끌어들입니까? 모르겠어요. 뭐 내가 JTBC를 뭐 폄하하려는 생각은 없지만 아무래도 뭐 중앙일보라든가 JTBC가 과거에 삼성 그룹의 그런 어떤 경영이랄까 그런 것에 영향을 받아서 뭐 그쪽에 있는 회사원들이 자발적으로 사장에 대한 어떤 옹호랄까 또 응원에 나섰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바람직한 일은 아니죠. 아마 그렇게 회사가 나서고 뭐 하는 것들도 그쪽에 있는 정호원들 입장에서는 뭐 어떻게 합니까? 회사에 다니려니까 사장이 저렇게 어려움이 있다니까 또 뭐 이렇게 눈치도 보이고 하니까 뭐 옹호도 하고 그러겠지만 아마 자존심이 많이 상할 겁니다. 아이 좀 떠나주지. 또 과거에 지금까지로 그 정도 위치에 했고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는 물러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과거에 보면 중앙일보가 홍 회장이 저기 DJ 때입니까? 뭐 잘못해가지고 저기 출두할 때 그 기자들이 도열해가지고 머리를 숙여서 한번 망신을 당한 그때. 회장님 힘내세요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망신을 당했죠. 그러니까 뭐 목구덩이 포도청이라고 기자들은 그거 하고 싶어서 그랬겠습니까? 또 중간 관리자들 또 회장한테 잘 보여야 할 분들이 야 좀 나서가지고 응원 좀 해주고 지지 좀 해주고 좀 그러라니까 할 수 없이 나섰겠지만 본인들 그래도 최고 엘리트라는 그 기자들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습니까? 많이 상했겠죠. 아마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대다수 JTBC 직원들은 사장이 그런 정도의 사회적 무리를 빚고 또 뭐 그런 우리가 그냥 지금 언론에서 얘기하는 정도가 아닌 좀 말하기 곤란한 그런 문제들로 구설에 올라가고 모든 사람들이 입방아를 찍고 있다 한다면은 좀 깨끗하게 물러나 주는 것이 회사를 위해서도 본인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것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만은 본인은 뭐 또 이렇게 설 연휴 되니까 그 같이 진행하는 앵커랑 뭐 어디 함께 간 건 아닌 것 같은데 또 같이 휴가를 갔네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 간단한 거 묻겠습니다. 검찰이 지금 손혜원이 배당을 한 지가 한참 됐는데 보름은 넘은 것 같은데. 그렇죠. 남부 아직도 안 부르고 있고. 그다음에 그 배당 부서를 형사부에서 또 무슨 금융 범죄 무슨 이런
특수부라고 부르는 육부로 바꿨어요. 예. 그런데 더 이상한 거는 언론 보도를 우리가 지켜보고 분석하고 있다면서 언론 보도가 좀 잦아지면 부르겠다. 뭐 언론이 얼마만큼 알고 더 폭로할 건가를 보고 폭로할 거 다 끝나고 나면 이제는 이제 나온 게 요거고 더 나올 게는 없을 것 같으니까 좀 조정하겠다는 건지 도대체 검찰의 저런 행동이 이해가 안 갑니다. 검찰도 지금 좋은 거 상당히 위축된 거 아니에요? 예. 손혜원 의원한테 걸렸다고 하면 살아남는 사람 없어요. 무차별적으로 지금 쏘아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정치 구단인 곽지원 의원까지도 완전히 손 들었잖아요. 나 거기 끼기 싫다. 하고 뭐 항복 선언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좀 우스개 얘기를 하면은 검찰도 손 의원 잘못 건드렸다는 이거 내가 살아남지 못하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그것보다는 우리 검찰이 어떤 검찰입니까? 권력의 눈치 보고 권력의 그런 뭐 비호 또 뭐 이런 호위무사 하는 데는 아주 선수들 아닙니까? 이거 손혜원 의원 잘못 건들면은 이거 자칫하다가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많다고 보니까 그냥 차일피일 미루는 것이죠. 그동안 그 본인들이 그 적폐 수사에 대해서는 아주 정광석화처럼 해치웠지 않습니까? 예, 저기 김태우 뭐 수사관 얼마나 불러 제끼는 거 엄혹하게 했습니까? 드루킹 일당은 긴급 체포해서 잡아넣는 거 보면 뭐 아, 나중에 다 들어가고 난 뒤에 알았죠. 누굽니까? 이기수 기무사령관이에요? 예, 이재수. 이재수 기무사령관 오직 했으면은 기무사령관이 지낸 쓰리스타가 자살을 예, 했겠습니까? 얼마나 압박을 했으면. 예. 그런데 손혜원 의원의 개인적인 그런 독불장군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손혜원 의원의 배후에는 예. BH가 있다, 청와대가 있다. 예.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있는데 그 청와대가 아무 말을 안 하고 있으니까 이거 괜히 손댔다가 낭패를 당하느니 그냥 지켜보는 게 최고다. 그래가지고 유야무야 이렇게 보내고 또 그 후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터지면은 이게 묻히는 것 아니냐. 그때쯤 손 의원을 불러가지고 적당하니 이렇게 얼마 부려가지고 뭐 이렇게 발표 뭐 이렇게 수사하는 모양새를 지은 뒤에 뭐 끝내려는 혹시 그런 생각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또 네. 남북 정상회담 그 이제 2차 미북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부를지 모르겠네요. 참 이게 그래서 지금 이 정부 들어서 가장 그 앞장 세웠던 개혁 중에 하나가 검찰 개혁 아닙니까? 예. 검찰이 바로 서야 한다. 고위공직자 비리 수차트 만들자고 그래 주장했지 않습니까? 과거 일본이라든가 이런데 뭐 무슨 특수부 같은 그런 정말 검사다운 검사 그런 것까지는 바라지 않더라도 검찰이 권력에 아부하고 검찰이 권력의 어떤 비호하는 그런 집단으로 낙인이 찍혀서는 안 되겠다. 정말 제대로 된 검찰로서의 위상을 확립하자는 차원에서 검찰개혁. 근데 검찰개혁이 이루어진 게 뭐 있습니까? 오히려 검찰들이 혹시 자기들의 검찰개혁, 검경수사조정권, 수사권 조정이라든가 뭐 고비처 이런 신설 이런 것들로 해서 자기의 어떤 권한이라든가 영역이 혹시 줄어들까 봐 적폐 수사에 대해서는 정말 사력을 다해서 했죠. 그러니까 현 정부한테 큰 기회를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다음에 검찰이 뭘 하겠습니까? 야, 우리가 그렇게 했는데 희생을 하고 우리 조직을 우리 뭐 안면 물 쏘고 그러거든. 해줬지 않느냐. 예. 근데 우리 조직을 지켜야지. 이렇게 하니까 검찰개혁이 안 되는 거예요. 조국 수석 뭐 교체하라 경질하라 하니까 그분이 있어야 검찰개혁도 하고 사법개혁을 한다는데 근데 뭐 아무것도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정권이 힘이 있는 초기에 검찰개혁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검찰의 그런 칼날을 적폐 수사라는 그런 것에 몽땅 투입을 했기 때문에 검찰개혁은 이미 물 건너간 것이고 지금 손혜원 사건이라든지 김경수 사건 김경수 사건도 그전에 경찰이고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뭐 했습니까? 안 했죠. 한 5개월 동안 그냥 다 내버려 증거 두고, 인멸하도록 내버려 두었고 결국 특검이 나서서
어느 정도 그런 그 증거를 확보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거 보면은 과연 우리 검찰이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는 정말 그런 검찰로 이렇게 재탄생하겠느냐. 이게 대해서 아마 많은 국민들도 이미 물 건너간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예. 참 오늘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제가 우리 그 보수 뭐 성향을 가진 분들이요. 고영신 박사님이 처음 나왔을 때 뭐 댓글에 저한테 베레벨 소리를 다 했는데 제가 이는 진영을 떠나서 옳은 것은 옳고 그런 건 그러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다. 또 그렇게 하실 분다. 이런 입장으로 좀 조용히 좀 해줬으면 좋겠다. 뭐 불만이면 딴 데 가라. 제가 그렇게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지금 같은 보수 진영의 이 유튜브에 딴 데 그냥 그 사람의 경력을 뺀질이하게 기름칠 발라서 미담이나 이야기하는데 지 하고 싶은 이야기만 골라서 하는 데는 이 빅3라는 사람이 나가고 이제 저한테는 오지도 못하는 이런 부분 왔다가 약속을 잡았다가 취소하는 부분 이게 오늘날 한국의 보수 진영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남의 이야기할 때만 비판할 때만 박수 칠 게 아니라 보수 진영 내부에서도 정말로 우리의 이런 부끄러움에 대해서는요 신랄하게 우리 스스로가 짚을 수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항상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